네, 안녕하세요. 오늘 머신러닝 세션 2차 시 발표를 맡은 김승혁입니다. 이번 주는 축제 기간이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고, 저희가 강의실 대여에 살짝 착오가 생겨서 지금 한 이틀 정도 늦게 영상이 업로드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분류 회귀 개념이랑 베이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시 때 분류와 회귀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그것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는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분류와 회귀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러면 분류와 회귀에 대한 개념을 배운 다음에는 각각의 회귀 모델과 분류 모델의 베이스 모델로 사용할 친구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가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류와 회귀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와 회귀라는 것은 이제 종속 변수, 그러니까 저희 y, 라벨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범주형 변수입니다. 저희가 범주형 변수라는 건 저희가 말 그대로 뭐 강아지, 고양이, 아니 뭐 기차, 비행기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자형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변수를 저희는 범주형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이미지를 보거나 데이터를 보고 분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x 값을 보고 예를 들어서 키가 뭐 몇 센치고 귀 길이가 몇 센치고 꼬리 길이가 몇 센치고 이런 데이터 x 값을 보고 y 값이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분류를 해내는 영인지인지 분류를 해내는 분류 태스크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류 문제의 가장 큰 특징 값은 예측 결과가 이산 값이다. 즉, 0을 포함한 정수 값으로 많이 표현이 된다. 정확하게는 자연수 값이죠. 0을 포함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가 툭툭 끊겨 있는 형태의 이제 예측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과 1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된다면 이진분류, 뭐 0, 1, 2, 3, 4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된다면 다중분류 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치형 종속 변수 y 라벨 값이 수치형 변수일 때입니다. 수치형 변수일 때는 이제 회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집값 예측 아니면 뭐 또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뭐 어떤 사람의 이제 미래 수익 예측 이런 것을 저희는 회귀 문제라고 합니다. 회귀 문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위에서 봤던 분류 문제와 달리 어떤 특정한 값을 찾기 위해서 이제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측 결과가 아까처럼 이산 값을 가지는 0, 1, 2, 3, 4 이렇게 가지는 게 아니라 뭐 예측 결과가 연속성을 가지는 그냥 정수 범위에 있는 정수 범위가 아니라 이제 실수 범위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분류와 회귀에 대한 예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분류 태스크의 예시입니다. 처음에 저희는 머신러닝을 할 때 어떤 x 값을 받아서 y 값을 예측하는 게 그 머신러닝의 목표였죠. 그래서 분류부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공부 시간 x를 입력받아서 합격 여부 y를 예측하는 것이 분류 태스크의 가장 큰 예시입니다. 그래서 합격 여부 Y라는 것은 합격을 하거나 합격을 못하거나 두 가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진 분류 태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메일 발신인 제목, 본문 내용을 X로 입력받아서 스팸 메일 여부, 똑같이 스팸 메일인지 스팸 메일이 아닌지에 대한 것을 예측을 하는 것이 또 분류 태스크의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스레이 사진과 영상 속 종양의 크기, 두께를 X로 입력받아서 악성 종양 여부 Y, 얘도 똑같이 X인지 Y인지를 예측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모두 분류 태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회귀 태스크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기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부 시간 X를 똑같이 입력받으나 저희가 이번에는 합격 여부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시험의 점수를 예측한다. 0부터 100 사이에 한 몇 점, 이런 공부 시간이면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10시간 공부하면 50점이 나오고, 뭐 15시간 공부하면 60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시험 점수를 예측하는 것을 이제 회기 태스크의 가장 큰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도를 X로 입력받아서 레모네이드 판매량을 예측하는 것이 또 회귀 태스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레모네이드 판매량이 증가를 한다면
이제 레모네이드 판매량이 뭐 예를 들어서 30도면 뭐 20잔이 팔릴 것 같습니다. 뭐 32도면 뭐 30.5잔이 팔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량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자동차 속도를 입력받아서 충돌 시 사망 확률을 예측하는 것. 확률이라는 것 자체도 0부터 100 사이의 어떤 값을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속도를 X로 그리고 사망률 Y로 받으면 얘도 회귀 태스크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분류와 태스크는 결론적으로는 X 값을 동일한 것을 받아도 최종적으로는 뭐가 차이가 난다? 동속 변수 Y에 즉 아웃풋으로 내는 결과가 다른 것이 분류와 회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회귀랑 분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의가 잡혔으니까 그러면 회귀 분석이라는 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회귀 분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의 수치적 관계를 모델링하는 방법을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로 보니까 조금 헷갈리죠?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독립변수 x는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피처고요. 종속변수 y는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라벨 값입니다. 그래서 수치적 관계를 모델링한다라고 한다면 독립변수 x를 이제 fx라는 함수에 넣었을 때 y랑 가장 비슷한 값을 찾는 게 회귀 분석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y와 가장 비슷한 값을 저희는 이제부터 y hat 저희가 함수로서 도출한 y의 예측값을 y hat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y hat을 출력하는 함수 fx를 찾는 과정이 이제 회귀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가중치를 찾는다고 나와 있는데 가중치라는 말도 아직은 조금 생소하죠. 저희가 fx라는 것을 이제 봤을 때 선형 회귀 분석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건 저희가 y는 ax 플러스 b로 찾는 건데요. 그럼 저희가 거기서 파라미터라는 가중치라는 거는 y는 ax 플러스 b, y는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값이고 x는 저희가 입력받는 값이죠. 그럼 남은 거 뭐 있죠? a랑 b가 있죠. 중학교 수학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기울기랑 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적합한 그 A와 B 값을 찾는 게 저희 서정 회귀 분석에서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보시면 입력 변수 X와 출력 변수 Y 사이의 선형 관계를 모델링하는 기법을 저희는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x가 선형 함수인 회귀 모형, 즉 1차 함수 형태인 회귀 모형을 저희는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을 보시면 y hat이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y 값이었죠. 정확하게는 예측한 y 값이었죠. 그거랑 x1은 그냥 x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 x1이랑 y hat이랑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베타 1과 베타 제로를 찾는 이제 각 값을 찾는 게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선형기 분석에서의 로스 펑션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스 펑션은 말 그대로 손실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fx라는 함수가 얼만큼의 손실을 만들어내는지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특정 함수로 나타내서 해당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손실 함수가 MSE입니다. Mean Squared Error라는 건데 평균 제곱 오차입니다. 정말 직관적인 이제 평가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실제 y 값이랑 y hat, 즉 저희가 예측한 y 값이랑 이제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를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게 이제 MSE입니다. 제곱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그 첫 번째 에러처럼 저희가 y 값을 낮게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높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숫자 그대로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오차가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오차가 1이다. 그럼 두 개를 그냥 더해버리면 오차가 0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도 1로, 1도 1로 이런 식으로 오차가 그러면 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제곱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회귀 모델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제 로스 펑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을 보시면 지금 yi는 지금 i번째의 실제 y 값이고요. 빼기 yi hat 값은
저희가 i번째로 예측한 y 값입니다. 그럼 그걸 두 개 차이를 구한 다음에 제곱을 해주고 그것을 i가 1번부터 데이터 개수인 n개까지 모두 구하게 됩니다. 그거를 시그마로 다 합쳐준 다음에 n으로 나눠주면, 즉 데이터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 오차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MSE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하강법이라는 걸 볼 건데요. 이게 딥러닝 개념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사하강법이라는 것은 로스 함수의 미분값이 음수일 때 세타, 즉 기울기가 커지고 양수일 때 기울기가 작아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가중치를 이제 갱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베타 원 값이나 베타 제로 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기울기랑 절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도함수 형태에서 양수인 부분에서는 내려가고 음수인 부분에서는 올라가는 형태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학습률이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제 마이너스 학습률을 곱해줘서 해당 지점의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가중치를 바꿔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자세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경사각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기울기나 절편을 가장 이제 좋은 값으로 갱신을 해 나가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항회귀 분석입니다. 저희가 선형회귀 분석만으로는 저희가 어떤 데이터의 형태를 표현하기가 느 정도의 이제 한계점들이 명확합니다. 데이터가 대부분 이제 비선형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시면 다항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인 다항식을 사용하는 회귀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이제 독립변수의 1차항만을 가진 선형 함수로는 곡선 형태의 값들을 잘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빨간 선이 선형회귀, 이제 초록선이 폴리노미얼 프레딕션스. 그러니까 어 여러 가지 항을 가지고 있는 이제 예측, 그러니까 다항 회귀 분석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보시면 저 파란색의 데이터를 누가 더 잘 표현을 하는 것 같나요? 누가 봐도 지금 초록색 선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직선만으로 이런 식으로 저런 빨간 선인 선형회귀, 직선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데이터에 대해 다항회귀가 더 잘 적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회귀 모델의 규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회귀 모델의 규제는 로스의 전역 최소값을 만드는 파라미터가 꼭 최적의 X값은 아니다. 라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차 시 때 배웠던 오버피팅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처럼 굿핏 그리고 로버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저런 모델들은 굉장히 값을 좀 마일드하게 잘 학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버피티드라고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지금 꾸불꾸불하게 지금 함수를 만들어냈죠. 이렇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예측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오버피팅, 과대적합 요소가 충분한 지금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독립 변수의 개수가 많고 또 이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좋더라도 영향력에 규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로컬 미니마랑 글로벌 미니멈이라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글로벌 미니멈은 이제 저희가 최소, 정말 로스 값이 제일 최소가 되는 트레인 데이터에서, 그리고 로컬 미니멈은 이제 그냥 어떤 지점에서의 지역 최소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실제로 트레인 데이터에서는 글로벌 미니멈이 좋겠지만 로컬 미니멈도 어떤 형태를 가지냐에 따라서 실제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또 값을 사용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손실 함수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를 두 가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치, 두 번째는 라쏘입니다. 리치 회귀 모형은 기존 손실 함수에다가 세타에 대한 L2 규제를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L2 규제를 추가한다는 것은 이제 제곱을 해서 규제를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세타의 크기에 대한 제약으로 기울기 값을 작게 학습해서 학습 시에는 파라미터 값의 급격한 변화를 줄이게 됩니다. 다만 저 세타 값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쏘 회귀 모형입니다. 라쏘 회귀 모형은 거의 비슷한데요. 기존 손실함수에 세타에 대한 L1 규제, 즉 절대값을 씌운 규제를 추가하게 됩니다. 얘는 세타의 크기에 대한 제약으로 얘도 기울기 값을 작게 해서 학습 시에 파라미터 값의 급격한 변화를 줄이는 것은 이제 리치 회귀 모형과 동일하지만 0이 될 가능성이
그 리치 회귀 모형과 달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인데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이제 저희가 범주형 데이터를 회귀로 처리해보자 라는 개념부터 시작된 회귀 모델입니다. 그래서 회귀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각 범주가 속할 확률을 0에서 1 사이의 값, 즉 확률 값으로 예측을 하고 그 확률에 따라 가장 가능성이 높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저희는 로지스틱 회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값들을 쭉쭉쭉쭉 받아서 스팸 메일 확률이 0.5 이상이면 스팸 메일로, 0.5 미만이면 일반 메일로 분류하는 이진 분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 저희가 그 선형 회귀로 이제 그 데이터를 분류를 하려고 하면 첫 번째 그림과 같이 확률 1을 넘거나 음수가 되는 표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수나 이제 획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냥 실수 범위 안에서 이제 값을 도출하는 이제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제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막 이제 1을 넘어가는 값이 나올 수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이제 확률 값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것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이런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해서 이제 0에서 1 사이로 회귀값의 출력 범위를 제한을 하겠다. 그래서 확률로 표현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로지스틱 회의고 그 로지스틱 회계에서 그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함수가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것입니다. 그럼 시그모이드 함수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거는 이제 형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분의 1. 이 시그모이드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개형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그냥 전체 뉴런의 선형 결합 결과를 이제 똑같이 t에다 넣어서 그냥 모든 값들을 이제 뭐 100으로 나와 있든 1000으로 나와 있든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지나고 나면 이제 그냥 0에서 1 사이의 확률 값으로 스케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 확률에 따른 최종 분류를 하면 저 0.5 값을 이제 저희는 트레시홀드, 임계값으로 잡은 건데요. 이제 0.5 이상이면 1로, 0.5 미만이면 0으로 예측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의 손실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로그로스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뭐 식이 있습니다. 이게 시그모이드 형태를 통한 이제 계산된 확률을 최종적으로 저 로그로스 함수에 넣어서 쓰는 것을 저희가 이제 나중에 딥러닝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Y값 은 이제 실제 y 라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p값은 시그모이드를 통해 계산된 확률. 그러니까 아웃풋이 나왔을 때 시그모이드를 통과시켜서 0에서 1 사이로 스케일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y가 1에 가까우면요. 저 함수는 두 번째 항처럼 로가 1에 가까울수록 전체 로스가 감소하기 때문에 p가 커지도록 확률값이 커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y가 0이다. 실제 이제 라벨 값이 0이다 하면 첫 번째 항은 0이 됩니다. 그러면 로그가 1에 가까울수록 전체 로스가 감소하게 되고 P값이 작아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원래 원본 데이터, Y값의 실제 라벨 데이터가 0인지 1인지에 따라서 로스를 감소시키는 방향이 P가 커지도록 학습을 해야 되는지 P가 작아지도록 학습해야 되는지 나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류 문제를 잘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회귀 모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봤으니까 이번에는 분류 모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분류 모델은 이제 KNN 알고리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KNN은 가장 대표적인 직관적인 거리 기반 분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 기반 분류 방법은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를 할 때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보고 다수결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유사한 데이터는 가까이 있다는 전제하에 거리, 보통은 유클리디안 거리, 실제 거리를 계산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꽃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가장 가까운 5개, 그 실제 새롭게 들어온 데이터를 이제 원래 있던 데이터에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5개의 꽃이 모두 시토사라는 꽃이다라고 하면 이 꽃도 시토사로 저희는 분류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빨간색이 새롭게 넣은 데이터고요. 저 분홍색이랑 파란색이 이제 어, 원래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제 빨간색을 새롭게 넣어봤을 때, 저 K는 3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 3개를 봤을 때, 이제 KNN 모델 알고리즘에 의하면, 저 세 개의 모델에 가장 가까운 값이 뭐니까, 그러면 이 빨간색도 새로 들어온 데이터도 뭘로 예측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게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아까부터 하이퍼 파라미터, 파라미터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지 헷갈리셨죠?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제 모델에서 사용하는 숫자인데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K를 3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K를 1로 잡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는 사람이 직접 지정하는 모델에 대한 이제 뭐 스케일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으로 잡으면 주변에 3개만 보고, 1로 잡으면 주변에 하나만 보고, 이런 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K의 의미와 선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NN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 K의 의미는 주변에 몇 명의 이웃을 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일 때는 대충 적당하게 저 정도로 보겠죠. 근데 K가 1이다 하면 너무 가까이 있는 그냥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하나만 보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노이즈에 민감하기 때문에 과적합 위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K를 너무 크게 잡았을 때는 너무 많은 병의를 평균화해서 오히려 해당 저 빨간색 숫자가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K에 따라서 달라지는 KNN 모델의 성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 계산에도 이제 다양한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KNN은 거리 기반 분류 방법이었죠. 그래서 데이터의 거리를 판단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초록색 선인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인데요. 이제 두 관측지 사이의 최단 거리. 그냥 저희가 있는 두 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x가 굉장히 여러 개였죠. x랑 y 값이. 그래서 얘는 x랑 첫 번째 x 값이랑 두 번째 x 값 그러니까 1번 데이터와 2번 데이터에 각각의 x1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을 이제 그 친구들의 거리를 구하고 x2 값이랑 두 번째 데이터에도 x2 값이 있겠죠. 그럼 또 그 거리를 구하고 걔네들이 다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해 줍니다.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저희가 구하고 싶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맨해튼 디스턴스인데요. 얘는 두 관측지 사이를 좌표축 방향으로만 이동할 경우 계산되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 방식은 저런데요. xi 값이랑 yi 값의 절대값을 구한 다음에 걔네들을 다 1부터 p까지 더해주면 이제 맨해튼 디스턴스가 나옵니다. 다만 K는 분류 모델에서는 대부분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NN의 모델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가 또 존재를 하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n neighbors라는 이제 K 값, 몇 명의 이웃을 볼 건지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weigh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에 사용되는 가중치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이라는 거는 가중치가 모두 균일한, 그러니까 어떤 거리에 있든 모두 이제 균일하게 보는 거. 두 번째로 디스턴스는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제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은 이제 가장 가까운 이웃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P는 저희가 앞에서 배운 이제 거리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P를 1로 설정하면 맨해튼 거리, 2로 설정하면 유클리디안 거리입니다. 그리고 매트릭은 이제 거리 계산에 사용할 이제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폴트 값은 이제 P는 2일 때 표준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한 게 이제 디폴트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이제 사람이 직접 조정을 하면서 모델의 성능을 바꿔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KNN의 장점입니다. KNN의 장점으로는 개념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수치 기반 데이터 분류 작업에서 성능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학습 과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저장만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사례 기반 학습 분류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오래 걸리진 않으나 예측시 모든 훈련 데이터를 거리 계산해야 하므로 계산량은 큽니다. 고차원 데이터에는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이제 차원의 저주가 있고요. 이상치에는
또 이상치에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에 따라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웃 중에 하나만 엄청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치에 민감할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리 기준에 따른 성능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분류 모델의 가장 기초적인 직관적인 모델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디시전 트리라는 이제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시전 트리부터 이제 사례 기반 학습이 아니라 진짜 데이터를 보고 계속 이제 모델을 업데이트해가는 학습 방식인데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라는 것은 데이터를 분할해 가면서 예측하는 트리 기반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스무고개 같은 거 해봤었죠? 그거랑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뭐 저희가 네 개를 분류를 할 건데 매랑 펭귄이랑 돌고래랑 곰이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날개가 있나요? 했을 때 그럼 매랑 펭귄은 있죠. 그러면 true 값에 이제 매랑 펭귄을 보내고 false 값에 돌고래랑 곰을 보내고 그럼 각각 그 데이터들을 또 분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이제 뭐 매는 날 수 있고 펭귄은 못 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true 값의 매, false 값의 펭귄 이렇게 분류가 되고 날개가 있나요?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나요?까지 갔었죠. 그러면 돌고래는 있고 곰은 없으니까 true, false로 이렇게 데이터를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할해 가면서 예측하는 것이 트리 기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문, 그러니까 if else를 이용해서 의사결정 흐름을 트리 구조로 시각화하는 방법이 이제 디시전 트리의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분류와 회귀, 다중 출력이 가능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고요. 랜덤 포레스트라는 것의 이제 기본 구성 요소가 됩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조금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규칙으로 분류할 경우 오버피팅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그 데이터를 다 분할을 해놓으면 참 좋겠죠. 그러면 뭐 1번 데이터는 뭐 얘는 시토사고 2번 데이터는 뭐 다른 꽃 종류고 3번 데이터는 또 시토사고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놓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그 흐름을 따라갔을 때 오히려 과대적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제 과대적합을 막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게 너무 많이 분할을 않기 위해 최대 깊이나 리프 노드의 최대 개수를 제한을 하는 것이 이제 가지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노드가 분할하기 위한 최소 데이터 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데이터 수가 적게 분할되지 않도록 이제 최소한의 제한을 걸어둔다. 아까 봤던 라쏘, 위치 규제 같은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impurity라고 하는데 해당 범주 안에서 저희가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이터와 그 분할을 했을 때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의미를 하는 것이 impurity 값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쪽 범주 같은 경우에 지금 불순도가 낮은 편이죠. 근데 아래쪽 범주 같은 경우는 지금 파란색을 분류를 한 건데 빨간색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순도가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순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것이 이제 디시전 트리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불순도, 임퓨리티 값은 어떻게 측정을 하냐라고 본다면 이제 엔트로피를 사용한 이제 인포메이션 게인, 정보 이득이라는 거랑 진위 계수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게 뭔지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엔트로피라는 것은 이제 불순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낸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위쪽, 지금 빨간색을 분류한 곳은 이제 엔트로피가 낮고 밑에는 엔트로피가 높겠죠. 그래서 불순도가 높은 데이터가 엔트로피 값이 높아지는 형태이고요. 인포메이션 게인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라는 것을 보면 데이터를 분류할 때 특정 노드 이전 이후에 엔트로피 차이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할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저기 선이 하나 더 생기겠죠. 그거를 분리를 해봤을 때, 이전에는 엔트로피가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엔트로피가 이 정도네? 라고 보고 그것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X값, 피처를 기준으로 이 인포메이션 게인을 계산을 한 이후에 정보 이득이 높은, 그러니까 분류를 한번 했을 때 이전 분류보다 더 엔트로피 값이 낮아진, 그러니까 불순도가 낮아진 피처 기준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처가 여러 개가 있으면 뭐 내가 강아지 고양이 예시를 좋아해서 강아지 고양이 데이터를 표현할 때 뭐 귀의 길이, 꼬리의 길이, 몸통의 크기 이런 게 있을 건데 그 세 개 중에 어떤 것을 분류를 했을 때 가장 잘 분할이 되냐라는 것을 찾는 게 이제 인포메이션 게인을 통해서 찾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위 계수라는 건 또 뭐냐라고 한다면 진위 계수가 낮을수록 데이터의 균일도가 높다고 해석을 합니다. 0일 때는 가장 균일, 1일 때는 1에 가까울수록 균일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는 진위 계수가 낮은 속성을 기준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장 균일한 데이터, 그리고 이제 정보 이득이 좋은 데이터, 그러니까 불순도가 낮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분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해당 내용은 막 엄청 자세하게까지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로 이해 정도는 하고 있는 게 좋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시전 트리를 이제 결정 트리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천천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세트의 모든 값이 같은 분류에 속하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근데 이미 분할을 했는데 데이터가 이미 다 같은 분류예요. 이미 다 0으로 분류가 돼 있어. 그러면 저희가 더 이상 분류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노드는 더 이상 분할을 하지 않고 리프 노드, 그러니까 잎사귀 노드로 보낸다. 맨 마지막에 더 이상 분할하지 않는 노드로 보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분할을 해야겠죠. 그러면 분할하면 정보 이득 및 진위 계수로 하는데 좋은 속성 및 기준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속성과 분할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할해서 브랜치 노드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분할된 노드들을 같은 분류에 속하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KART, Classification and Registry라는 훈련 알고리즘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진트리에서만 만드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진트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0이냐 1이냐, 그러니까 이진분류 태스크에서만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사이킨런이라는 이제 모듈에서 디시전 트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앤 리그레션 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ART라는 것이 서브셋을 놔두는 방법은 정의된 최대 깊이에서 중지를 합니다. 이 맥스 뎁스,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갈지는 결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불순도를 줄이는 분할이 더 이상 없을 때 그냥 계속 나누다가 더 이상 어떤 x 값으로 나눠도 이제 분할이 되지 않을 때 중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디시전 트리의 하이퍼 파라미터도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첫 번째로는 맥스 뎁스입니다. 맥스 뎁스는 얼마나 데이터 분할 횟수를 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맨 처음에 봤었던 이런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 맥스 뎁스가 2인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나누고 두 번 나누고 끝났으니까 맥스 뎁스, 그러니까 깊이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 시에는 이제 노드의 데이터 수, 민 샘플 스플릿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최종 이제 노드의 데이터 숫자가 만약에 저희가 이미 지정해 놓은 밑에서 지정할 민 샘플 스플릿이라는 이제 분할되기 위해 노드가 가져야 되는 최소 샘플 수보다 작아질 때까지 계속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 샘플 스플릿이라는 건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제 분할된 노드가 가져야 되는 최소 샘플 수잖아요. 크면 클수록 분할을 덜 하게 되겠죠. 근데 작게 설정할수록 분할된 노드는 많아지겠죠. 그러면 과적합 가능성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민 샘플 리프입니다. 이번에 리프 노드가 가지고 있어야 할 최소 샘플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대칭적 데이터나 특정 클래스의 데이터가 극도로 작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타이타닉 데이터는 이제 생존과 사망을 이제 가르는 데이터인데요. 이게 살짝 불균형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생존한 사람이 정말 극소수다 하면 분할을 했을 때 계속 이상하게 분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데이터가 극도로 작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밀 샘플스 리프라는 것을 작게 설정을 해서 이제 리프 노드가 가지고 있어야 할 최소 샘플 수를 이제 어느 정도 값을 보정을 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는 맥스 피처스입니다. 그래서 각 노드에서 분할할 사용할 피처의 최대 개수입니다. 그래서 피처를 x 값을 하나만 보고 분할할 수도 있는데 두 개, 뭐 아니면 뭐 로그 2개, 뭐 아니면 스콜스 값으로 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일 때는 피처 수만큼 볼 수가 있고요. 플롯일 때는 피처 비율로 보고요. 스콜트일 때는 피처 수의 루트 개수만큼만 보고요. 오토일 때는 이제 스콜트, 그러니까 피처 개수의 루트만큼 똑같이 보게 되고요. 로그 2일 때는 피처 수의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씌운 값만큼만 피처의 개수를 보게 됩니다. 뭐 이거는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맥슬리프 노드스는 리프 노드의 최대 개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맨 밑에 있는 노드들의 개수를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맥슬리프 노드스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마지막으로 민 웨이트 프랙션 리프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민 샘플 슬리프랑 이제 같지만 가중치가 부여된 전체 샘플 수에서의 비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크게 이해하시지 않고 그냥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도 있구나. 대부분은 디폴트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하이퍼 파라미터를 아직 조정해 볼 건 아니어서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모델의 성능을 높이면 되는구나, 정확도를 높이면 되는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시전 트리의 이제 장점은요,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화이트박스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블랙박스와 화이트박스 모델의 차이는, 이제 블랙박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얘가 얘를 어떻게 분류했는지 저희가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화이트박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 어떻게 이제 분할을 진행했는지 분류를 진행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리 시각화라는 것이 용이합니다. 저희가 아까 그 스무고개 볼 때 그걸 이제 트리 시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각화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치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중 출력 문제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요, 아까 복잡한 구조에서 과적화, 오버피팅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데이터를 보고 분할을 해놓은 데이터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넣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분류를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가 적을수록 굉장히 불안정하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한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화 성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앙상블이라는 걸로 보완해서 랜덤 포레스트나 XGB 부스트라는 것으로 이제 보완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모델을 보기 위해서 디시전 트리부터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구글 콜라보레토리라는 곳에서 할 거고요. DNA 2025 멀어 2주차 실습.ipynb 파일을 구글 콜라보레토리에서 실행을 해주신 다음에 영상을 다시 재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구글 콜라보레토리에서 DNA 2025 멀어 2주차 실습 파일을 열었고요. 10분 안에 끝내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그 판다스 넘파이 그리고 시각화에 필요한 매플러리 라이브러리랑 시본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임포트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킨런 이제 모듈이 있는데요. 이제 사이킨런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생략은 하겠지만 그냥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모델을 평가, 그리고 저희가 머신러닝 모델에 사용할 알고리즘들 또 데이터셋들을 쉽게 불러올 수 있는 어,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일단 이건 아니고요. 데이터를 이렇게 뭐 CSV 형태로 불러오면 이제 보시면 피처가 P클래스, 뭐 자리 등급, 승객 이름, 승객 성별, 승객 나이, 동승한 자매, 배우자 수, 동승한 부모, 자식 수, 티켓 번호, 승객 요금, 방호수, 탑승지, 그리고 탈출한 보트 번호랑 사망자 확인 번호는 이제 타깃값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빼고요. 그리고 홈 데스트, 고향, 이제 목적지를 피처로 가지고 타겟으로 생존 여부를 보는 저희 이제 타이타닉 생존자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그럼 저희 사이킨럿 데이터셋 모듈에서 fetch open ml이라는 이제 모듈을 불러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셋을 편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해주시고 데이터를 불러와 주시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 타겟 프레임 카테고리스 피처 네임스 타겟 네임스 DSCR 디테일스 URL 이렇게 그냥 키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X랑 Y로 데이터를 실행해 주시면 확인을 해봤을 때 이렇게 저희가 아는 그 CSV 파일 데이터 형태의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불러진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리를 할 건데요. 해당 내용은 지금은 당장 과제와 이제 평가를 위해서 데이터 분리를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은 3, 4시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그냥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저희가 실제로 학습했을 데이터랑 평가했을 데이터로 나누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돌려주시면 이렇게 X테스트에 393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코드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xtrain, xtest, ytrain, ytest에다가 이제 train test split을 사용해서 원래 있는 x 전체랑 y 전체를 테스트 사이즈 0.3, 0.3 그러니까 7대 3 비율로 나누겠다. 트레인 데이터의 7, 테스트 데이터의 3을 나누겠다는 얘기입니다. 랜덤 스테이트 값은 시드 값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할 건데 이 항상 이 랜덤 스테이트 값에 따라서 동일하게 이제 데이터가 분할이 되는 실습 환경에서 원래는 이제 아예 랜덤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처음에 1139번이 있었죠. 지금 보시면. 근데 얘를 지우고 그냥 돌린 다음에 보시면 데이터가 달라졌죠. 지금 1139번이 있던 게 개수는 똑같지만 비율로 따지는 거여서 그러면 이걸 다시 랜덤 스테이트를 설정을 해주면 다시 1139번 똑같은 데이터로 분할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랜덤 스테이트는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실습을 할 때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설정해 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베이직 세션이나 이제 픽처시에서 배웠던 EDA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피처가 뭐가 있는지 또 결집값이 어떤 데이터에 얼마 있는지 보니까 에이지랑 카빈, 홈데스트 피처에 결측치가 이렇게 존재를 하네요. 그러면 이제 뭐 Y 값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남성, 여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생존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봅시다. 보시면 female,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생존이 굉장히 많죠. 근데 male, 이제 보시면 남성이 사망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상치까지 보면 박스 플랫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fair, 그러니까 티켓 가격에 대해서 이상치들도 존재를 하네요.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을 할 겁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검증, 평가 데이터셋에서도 트레인 데이터와 동일한 전처리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데이터 전처리 부분은 이제 검증, 평가 데이터셋에서도 동일한 전처리를 수행해줘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저희가 트레인 데이터에서만 적용한 거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이제 나중에 이제 평가를 했을 때 동일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상치 처리입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어펄이라는 거는 이제 변수에다가 extrain.fair에 이제 퀀타일 그러니까 분위수를 0.25랑 이제 1.5 곱하기 이제 퀀타일 0.75 부분에서 페어의 퀀타일 부분 0.25 이걸 빼준 것을 이제 그러니까 위에 값이랑 아래 값 박스 플롯 기준으로 저렇게 튀어나온 값들을 삭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플 값을 보면 42.9646 그래서 이상이면 이제 클립 잘라주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트레인 다시 이제 박스 플러스 그려보면 아까 위에서 이렇게 이상치들이 나왔던 것들이 다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똑같이 엑스 테스트에도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결집값 처리도 이제 만약 결집값을 데이터를 넣고 돌리면 성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결집값이 있었던 열들을 이제 뭐 평균, 최빈값, 뭐 결측치라는 문자로 결집값을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밸류 카운트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아까 카비는 지금 최빈값으로 처리를 했었죠. 가장 많은 값으로. 그래서 C23, C25, C27로 이제 처리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카빈 뭐 최빈값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값으로 처리를 하고 테스트도 똑같이 다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범주형 번수를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버켓 카테고리스를 보면 이 인버크드라는 열에는 C, Q, S가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이 문자열을 이제 수치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머신러닝 1차 시 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컴퓨터는 되게 멍청하기 때문에 그 문자열을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문자열들을 모두 숫자로 매핑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 같은 경우에는 메일을 0, 피메일을 1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티켓, 카빈, 인버스, 홈 데스크 전부 이제 각각
범주에다가 이제 값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다시 x 트레인을 확인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어, 뭐 에이지나 뭐 티켓 아니면 뭐 펄치 뭐 인버스 다 숫자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숫자까지 다 바뀌었으니까 이제 한번 피처 생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피처를 생성을 하면 저희가 성능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환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이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지의 첫 번째 자리. 그러니까 뭐 12살이면 1, 뭐 23살이면 2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0대를 붙이는 피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10대, 40대, 30대, 20대, 0대, 50대, 60대, 80대, 90대, 70대 이렇게 새로운 피처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 생성 예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몇 대, 뭐 10대, 20대 만들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고유, 인덱스를 부여를 해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람다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값을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트레인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 트레인 값을 확인해 보시면 새롭게 나이대라는 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얘도 처음에는 10대, 40대, 30대 이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얘를 뭐 당연히 숫자로 바꿔서 0, 10대면 0, 뭐 40대면 1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과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입을 보시면 타입하고 extra인 fair를 확인을 해보시면 이 친구가 뭐 플롯인지 아니면 오브젝트인지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extrain fair이나 뭐 다른 수치형 변수들이 있겠죠. 플롯이나 인트로 되어 있는 이 피처들을 새롭게 바꿔서 성능을 높이는 게 이번 과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능 같은 경우에는 accuracy, 정확도가 0.798 정도 됐었는데 이거를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뉴머리 피처, 왜냐하면 카테고리 피처는 위에서 했던 것처럼 막 그 문자를 숫자로도 바꿔야 되고 막 어렵기 때문에 일단 가장 간단하게 그냥 이제 피처를 생성을 하는 게 이번 과제입니다. 그래서 피처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순 전처리 방식도 있고, 도메인 지식 사용하는 것도 있고, 가능한 피처를 많이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능이 오르는 피처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는 피처를 생성해서 모델의 성능을 높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추가로 이제 정리해 놓은 이제 피처들 생성 방식인데요. 이렇게 이름에 마스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범주형 코딩을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 P 클래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클래스가 뭐 3이다 하면 이제 뭐 0, 뭐 나중에 이건 크게 배울 거야. 어쨌든 원하는 코딩을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구성원 수 계산하고 핵가족 여부.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나 동생. 그러니까 2명 이상, 4명 이하인 가족의 여부를 확인을 할 수도 있고, 60대 이상은 거의 다 생존이었으면 이렇게 합칠 수도 있고, 또 요금을 분위수로 나눠서 뭐 10달러 이상이면 뭐 저거 1이고 20달러 이상이면 2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얘는 사실은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제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거를 엑스테스트에도 추가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위에서 실행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학습은 그냥 원래 있는 오늘 배웠던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해서 모델 학습을 시키면 이렇게 모델이 생성이 되고 어큐러시 스코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X 테스트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X 테스트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는 0으로 예측을 하고 두 번째는 1, 세 번째는 1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지 아닌지 실제 라벨 값이랑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거를 이 393개 중에 몇 개나 맞았나 를 확인해 보면 0.798, 그러니까 79.8% 정도 이제 정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프레디트 프로바는 0일 확률이랑 1일 확률을 계산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이거는 좀 뒤쪽 3차 시, 4차 시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고요. 일단 실습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러 세션 2주차 과제는 뉴머리 피처를 5개 이상 새롭게 생성하고 성능을 높여보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 처음 이제 머신러닝 세션을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각 조에 할당된 멘토분들이 계시니까 멘토분들께 질문도 하시고 또 스터디 과제도 진행을 하시면서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머러 세션 2차시 강의도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대면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